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공에서 노동법 강의를 맡고 있는 박원철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2022년 국가직후급 노동법 개론 가책형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노동법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총평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올해 노동법 시험은요, 답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요. 정답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답을 찾는 거 말고요. 수험생들이 느꼈던 이제 체감 난이도 측면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원래는 되게 9급 노동법 개론 시험은 조문에서 되게 간단한 문제들, 그렇게 해서 뭐 길이가 한 요 정도, 물론 더 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판단 요건 4가지 쓰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판단 요건 단어 하나 이런 문제들로 구성돼 있고 너무 길지 않고 조문에 있는 의미를 좀 바꿔냈기 때문에 조문을 대략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문제는요. 자, 이런 길이가 아니라 요런 길이로 조금 이따 보실 건데 문제의 길이가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집을 하면서요. PPT 파일 편집을 하면서요. 원래는 이제 글자 크기를 별로 안 바꾸는데 이번에는 글자 크기를 더 낮춰서 그렇게 잡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글자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느끼실 때 문제 푸실 때는 어땠을까라고 하면은 평소 짧은 문제로 준비를 하시다가 긴 문제를 봤을 때 정답이 잘 안 보였고 또 당황하셨을 거예요. 체감 난이도는 좀 더 높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최신 조문들, 최신 개정된 조문들, 그다음에 판례 내용을요. 판례도 우리가 수험서에서 되게 간단하게 요약 정리 잘 된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설익게 알았다라고 하면요. 그런 표현을 완전 바꾸고 새로운 표현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말이 좀 어려웠죠. 무슨 말이냐면요. 대법원 판례를 여러분들이 대법원 가셔가지고 판례 전문을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렇게 뭐 30페이지, 40페이지 되는 그런 지문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지문을 객관식 문제로 낼 수 없기 때문에 핵심만 잘라가지고 이런 판례의 취지다라고 해서 한 2-3줄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그럼 요약을 했을 때 판례에 대한 내용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원래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쓰이는 표현들이 좀 전형적이었거든요. 그 표현을 완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 문장은 처음 보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런 표현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을 맞추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표현, 속뜻보다는 어떻게 생겼다, 어떤 내용이더라, 어떤 단어더라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그 단어가 보이지 않네 하면서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좀 더 높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수 과목이 됐으니까 난이도를 좀 더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는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조문을 열심히 봐야 되고 조문에 맞는 판례를 봐야 됩니다. 법학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신 이제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 조문에서 단어 하나 바꿔내고 세세한 내용에서 의미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표현을 썼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투자하면요 100점이에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이제 여러분 공무원 준비하시다 보면 다른 과목들 공부할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 위주로 쭉 하다가 이 노동법은 마지막에 뭐 조금만 시간 내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오히려 공부하시면서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충분한 과목이지만 100점 맞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처음부터 좀 여유로운 시기부터 시작을 해두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최저임금법상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 단순 노무 업무 고용노동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라고 돼 있죠.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최저임금액의 내용이 가에서 닭까지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아라라고 돼 있죠. 자, 괄호 아래 있는 단순 노무 업무로 고시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은요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습 중인데 단순 노무 업무 아니야라고 하면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죠. 그 감액이 적용됐을 때 보시면 자, 얼마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 체결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라라고 돼 있죠. 1년 이상. 다음 수습 중에 있으면서요 수습한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라고 돼 있습니다. 법조문에. 그래서 3개월 받고요. 그다음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얼마까지 깎을 수 있냐 하면은 100분의 10, 즉 90%만 지급할 수 있어요.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줄이는 게 더 이득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90%도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까지만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제도의 취지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 제도의 취지는 수습을 한다.
수습하는 기간은 배우는 기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노동력을 가치를 1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 다른 직원들은 능숙하기 때문에 이미 100 이상을 근로를 해내요. 노동 성과가요. 근데 이런 수습 직원들은 아직까지 일 처리가 좀 늦다. 그리고 가르쳐줘야 될 것도 많다. 그러다 보면 100의 업무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100보다 더 낮은 성과를 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낮은 성과 내는 사람들은 안 채용하고 싶겠죠. 그래서 보면 요즘 뭐 경력 지형 많잖아요. 신입 직원 뽑았다가 가르치는 시간 아깝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최저임금 무조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최저임금 그래서 감액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최저임금 감액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만 어떤 일들이 생기냐. 대학생들 알바. 대학생들이 잠시 방학 때 알바 뛰러 왔는데 그때 등록금 벌겠다고 뛸 때 보면은 수습 중 이렇게 걸어가지고 방학 기간 길지 않잖아요. 수습 기간은 원래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 방학 기간이 딱 들어가잖아요. 방학 기간 내내 수습 기간 적용해가지고 최저임금을 낮추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한 게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 체결했다라면 좀 장기 근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장기 근로를 하는 사람인데 그중에 3개월 수습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최저임금 감액을 해줄게. 이렇게 해서 1년 이상 계약 체결 3개월의 수습기간 10%까지 감액. 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노조법상 단체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문제, 1번 보기. 단체백은 당사자의 구두의 합의로도 성립한다 라고 돼 있는데 법적 문제죠. 노조법 제31조를 보시면 단체백은요. 양당사자의 교섭의 결과물이에요. 단체백이란 건 협상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종이래라. 서면을 작성하고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두로 하는 건 안 되고요. 꼭 종이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이로 해야 되고 그리고 양당사자 회사하고 노동조합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로 들어가야 단체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관청은 단체백 중에 위법한 내용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 의견을 얻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위법할 때는 개입을 할 수 있어요. 행정관청에서요. 그래서 행정관청이 단체백을 신고를 받았는데 쭉 읽다 보니까 이거 법을 어기는 거네. 그러면은 이 단체백 내용은 바꾸세요. 이렇게 시정명령 내립니다. 근데 행정관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구청, 시청 이렇게 노동법에 대한 시험 문제를 치르지 않고 가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이 노동법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그럼 전문성이 좀 결여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을 좀 공유해 봐야겠죠. 이게 진짜 위법일까? 이거 꼭 시정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노동법의 전문가들이 모여있죠. 여기 가서 이렇게 시정하는 게 맞을까요? 한 번 더 의견 여쭙고 그렇게 시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면 그때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죠. 자, 3번 질문 갑니다. 단체백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단체백이 임금 얼마, 뭐 퇴직금 얼마 이런 식으로 근로조건을 정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적혀 있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적용되냐? 이건 노조법 제33조에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단체백에 어긋나면 단체백으로 무조건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취업규칙도 바꿔버리고 근로계약도 바꿔버립니다. 그 얘기가 무효로 한다 이 뜻이에요. 맞는 설명이고 네 번째, 단체백의 당사자는 단체백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제가 아까 2번 지문 말씀드리면서 신고하는 거 얘기했죠. 행정관청에 10일 이내에 신고한 거 맞고요. 날짜. 그다음 당사자가 하는 거 맞습니다. 둘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사용자 둘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봤고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부당노동행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지문이 길다. 보이시죠? 1번 가시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해고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유형일까 하면 부당노동행위는 총 4가지 유형이 있죠. 불이익 취급, 그 다음에 비열계약, 그 다음에 교섭할 때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는 거, 4호가 이제 지배개입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법조문은 5개지만 1호, 5가 불이익 취급을 같이 공통되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4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 불이익 취급이 됐죠. 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또는 노동조합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고 그리고 근로자한테 심지어 불이익까지 주는 거 그걸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라고 봅니다. 자, 이 내용이 그거죠. 근로자를 해고했다. 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다. 이거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중에 불이익 취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
두 번째,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에 대한 신문을 종료하고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해야 됩니다.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판정하면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 부당 노동 행위 사건이 발생하면요, 담당하는 곳은 노동위원회라는 곳입니다. 그 노동위원회는요, 자, 구제 신청 들어왔어요 하면은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신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문을 무제한으로 한 게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 정도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로 증거조사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판단을 내려요. 판단 내리면서 부당 노동이 맞다. 그럼 노동위원회가 이거 구제하세요. 이거 원래대로 회복하세요. 이렇게 해서 구제명령 내리고요. 만약 성립되지 않는다 하면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했을 거니까 이 구제 신청은 주장이 잘못됐네요. 기각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법조문 그대로고요. 다음 세 번째,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에 대한 신문을 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민사소송이라는 절차하고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절차 이게 두 개가 다르거든요.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때 이 법원에서 판단 내릴 때요. 당사자주의라고 해서 당사자가 주장하고 그러니까 근로자 또는 뭐 사용자 이런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실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노동위원회의 이런 행정소송 절차들은요. 이건 직권탐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행정청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좀 궁금한데 라고 생각하면은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아도 한번 찾아보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노동위원회는 행정소송 절차 중에 하나고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런 절차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신문할 때 모르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증인 출석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다음 네 번째 가시면 사용자, 근로자, 후생자금, 경제상 불이행, 그 밖에 재해 방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 그 밖에 이에 준해서 노동조합 자주적 운영,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운영비 원조 행위인데요. 운영비 원조 행위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냐? 노동조합한테 돈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노동조합한테 돈 주는 건 절대 안 돼. 그래서 노동조합한테 회사가 뭔가 지원을 했다? 그럼 바로 부당노동행위야.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게 회사 내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노동조합 활동하는데 회사를 전제로 노동조합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그 회사 내에 사무실을 둔다거나 회사를 상대로 뭔가 단체 교섭 협상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랬을 때 자, 한번 예시로 들었던 건 노동조합이 회사 내 사무실을 하나 빌려 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회사 내에 전기, 뭐 인터넷, 수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회사의 시설물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좀 부담할 때가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는 노동조합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갔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또 과도한 돈을 내놓으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뭐 계량기 설치하고 화장실은 밖에 나가 쓰세요 이런 것도 비인간적이죠. 그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비 원조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비용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비용 부담을 해서 자주성 침해가 있는 것보다 비용 부담 안 한다 해가지고 노동조합이 겪는 괴로움이 더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비 원조는 허용을 해주되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노동조합이 회사에 근로자를 대변해야 되는데 회사를 대변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란 탈을 쓰고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배신해버리는 거죠. 그건 막아야겠죠. 그걸 자주적 운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예속되지 않고 자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조금 회사의 도움 받더라도 그 부분이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81조 2항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도 그렇다 하더라도 부당노동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3번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근로기준법상 17세인 중학교 졸업한 미성년자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8세 이상은 성년으로 취급합니다. 이때부터는 완전한 노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17세, 16세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16에서 17. 자,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미성년자다 이렇게 봐서 근로를 할 때 혼자서 계약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부모님들의 동의서를 받아라.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와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창 시절에
뭐 중고등학교 때 그때 뭐 주변에 알바 뛰고 있다 이런 친구들 봤다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 보면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도 발급받아가지고 일을 하도록 돼 있죠. 일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 15세 미만 이렇게 가면 여기는 취직인허증을 갖고 와야 된다. 아직은 의무교육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지금 17세라고 돼 있으니까 이분들은 아직 가족관계 증명서만 가져가면 되지 취직인허증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단계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미성년자니까 신체적으로 아직까지 성년의 근로를 감당하기에는 신체의 성숙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1일 7시간, 일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연장 근로를 할 수는 있는데 양당 사적 합의하더라도 1일 1시간, 일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 할 수 있다 해서 총 다 합하면 1일 8시간이죠. 일주 40시간이죠. 이게 성년 근로시간이죠. 여기까지밖에 일 못한다라는 게 이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A가 미성년자이니까 A의 친권자는 A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친권자라 하더라도 그냥 부모님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모님이 대리할 수 있는가? 대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가족관계 증명서 뭐 동의서 가져가라 했지 부모님이 대신 와서 우리 아들 일 시켜주세요.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만약 이걸 허용해버리면요. 부모님들 중에선 당연히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 그런 분도 있지만 좀 약간 이 사람은 과연 진짜 친권자 맞을까? 이런 의심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나 이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아직까지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강제적으로 일을 시켰을 때 고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동노동, 노예노동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근로자가 해야 돼요. 미성년자가 직접 근로계약 체결해야 되지 대리인을 내세우는 친권자가 대리하는 거 안 됩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돈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임금을 부모님 계좌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라 하고 왜 돈을 이거밖에 못 벌어오냐 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A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녀야만 A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렸죠? 취직인허증은 15세 미만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네 번째, 사용자는 A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A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동의만 있으면 휴일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휴일부터 말씀드려보면 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근로하는 게 이상한 날이에요. 근데 회사가 바쁘면은 휴일에도 좀 나와서 일 좀 도와줘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일반 성년 근로자는 어떠냐? 그냥 동의하고 일 시키면 됩니다. 대신 회사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할 때는 2배 이렇게 통상임금의 2배 이렇게 주도록 돼 있어요. 돈을 많이 주는 대신 그래도 휴일은 일하지 않는 날인데 일해야 되니까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미성년자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근로자의 동의만 얻어서는 안 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받지 않아더라고 했으니까 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보기가 답이 됩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교섭 창구 단위라. 이게 되게 복잡한 내용이죠. 그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백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교섭 대표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회사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교섭을 한 사람이 대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섭 대표노조, 교섭 창구단이라 이런 제도이죠. 자, 그 중에서 주로 보면 다수를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조합들이 교섭 대표를 맡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 그 대표자가 모두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조문 그대로고요. 두 번째,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자, 1번에 있는 지문에서 문제가 좀 보이죠. 대표자가 우리 노동조합 아닌 사람들이 우리의 교섭권까지 가져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교섭권,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뭔가 박탈당하거나 빼앗겨버린 느낌 들죠. 그래서 이번에 제안을 걸어놨죠. 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모두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고 모두를 위해 모두의 노동조합을 위해서 동등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정대표 의무에 관한 내용이고 맞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서 교섭단이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죠. 예전에 뭐만 있었냐? 분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교섭단위에 대한 통합이 추가되었죠. 자, 교섭단위는 뭐냐? 어떤 협상, 교섭을 할 때
우리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들이 뭉쳐야 될까? 아니면 우리 회사에는 사무직과 생산직 이렇게 해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집단이 있다. 근데 이 두 개 집단은 서로 너무 근로 조건도 다르고 원하는 조건도 다르고 뭐 여기는 야간 근로하고 여기는 야간 근로가 없고 여기는 성과급이 중요하고 여기는 승진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니즈가 다를 수 있잖아요. 노동조합끼리 뭉쳐놓으니까 오히려 갈등이 생기더라. 그럴 때는 교섭력이 약화되고 오히려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보다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으니까 단위를 분리하자. 사무직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끼리 교섭, 생산직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끼리 교섭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분리밖에 없었으나 지금 통합까지 나왔고 그 내용 조문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가시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조합원을 포함해서 모든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것도 개정법에서 나온 겁니다. 종사근로자란 개념인데요. 종사근로자는 뭐냐? 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이라고 돼 있죠.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기업별 노조라는 게 있었고요. 어떤 회사를 전제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만 가입하는 노조예요. 근데 이 기업별 노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 직원들만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요, 기업별 노조라 하더라도 그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점은 근로자들이 단결권 행사, 노동조합 가입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됐으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 사람들이 막 노동조합 가입해서 협상하자 그러고 하면 아니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데 제가 뭘 해드려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종사근로자 개념입니다. 종사근로자 개념은 우리 회사 직원들인 근로자, 그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종사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온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하고 협상도 할 수 있고 사용자의 관계를 계속 이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노조 가입은 하고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용자하고 협상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이끌고 나가는 간부 이런 것들은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종 마무리 특강할 때도 종사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이 정도로 끊어보면 종사근로자인 사람들만 포함해서 조합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음 6번 문제로 갑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지문. 가사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가사 사용인 그리고 2번 지문까지 동거하는 친족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른데 가사 사용인은 그 가정의 내밀한 부분까지 어떻게 법이 적용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동거하는 친족은요. 이것도 가족 간의 관계이지 않느냐. 이것도 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언법 가시면 선언 그리고 선언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최저임금법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근로시간이나 업무가 우리가 육상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배 탔다 이러면은 배 타는 내내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는가? 그런 것부터가 이미 생각이 육상에서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거하고 배 타면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하는 거하고 이거는 너무 조건이 다르죠. 그러니까 근로시간 산정, 뭐 임금에 대한 산정 기준 이런 것들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번째 가시면 정신장애, 신체장애,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다. 사용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죠.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틀린 지문은 이 부분 있죠. 보건노동부 장관의 인가. 장관은 장관인데 누구 장관이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조문이 또 있어야 되냐?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조문이 있다 해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고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 고용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노동능력이 한 세 사람부터야 한 사람 몫을 할까 말까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겠죠. 이렇게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라고 하면 안 뽑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건에 차이점이 있으니 그러니 회사의 부담을 좀 낮춰줘야 그래야 고용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단 고용부터 하시고 이 사람들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좀 비인간적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또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리성을 좀 두기 위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신장애, 신체장애,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 이거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판단하세요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정상적인 사람도 최저임금 안 주려고
마음대로 남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허락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와서 허락받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이렇게 나왔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서립게 그냥 장관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은 틀릴 수 있도록 내는 거죠. 근데 왠지 정신장애, 신체장애는 질병과 같아 보이고 뭔가 아프신 분들 아니면 뭔가 의사, 의료기관으로부터 뭔가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라는 소견서 같은 거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건복지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 점은 이제 상식을 가지고 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식으로 가면 안 되고 법조문대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7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죠. 또 문장이 길어요. 이렇게 길게 나왔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공부할 때 벌칙 부분을 잘 보진 않아요. 근데 벌칙에서 정말 치사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뭐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는 걸 고르시오. 이런 것들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나마 난이도를 좀 낮추려고 노력한 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길이, 그 다음에 벌칙에 대한 걸 물어봤다는 점에서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부터 가보시면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를 위반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줬다는 얘기죠. 그럼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한다라고 되는데 아닙니다. 벌칙이 부과됩니다. 벌금 또는 징역형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 니은도 가시면은 최저임금 이후로 종전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인데 근데 최저임금 이후로 종전임금을 낮췄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잘 몰라. 사용자도 잘 몰라. 그래서 사장님이 10,000원 줄게요 했는데 나중에 어디 가서 교육받고 왔더니만 야 최저임금이 9,000원대래. 그러니까 10,000원 아니고 9,000원대로 낮추자. 최저임금법을 핑계로 시급을 낮춘 거죠. 그랬을 때는 최저임금은 진짜 최저고 이거보다 많이 주는 거를 허용하는 거지 최저임금은 근로조건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낮추었을 때는 우리는 벌칙, 벌금 또는 징역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디귿 갑니다. 최저임금 적용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 이걸 이제 주지 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럼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보시면은 좀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요거는 어떻습니까? 근로자의 권리가 지금 침해당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받았는데 못 받았어요. 계약서에 분명히 우리 시급 10,000원이랬는데 그거 안 주겠대요. 이런 것들은 근로자 권리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권리들은 벌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걸 위반했을 때는 벌칙. 근데 과태료는 주로 어떤 때 적용되냐? 행정적인 처리를 미흡하게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게시하는 거 있죠. 최저임금 얼마다 이렇게 게시하는 거. 회사에서 게시하지 않아도 요즘 포털 사이트 잘 돼 있잖아요. 신문 기사에도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있으면 최저임금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고요. 회사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이걸 알리지 않았다 해서 제 근로조건이 낮춰지거나 제 권리가 박탈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행정 처리에 대한 미숙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리를 가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자, 이거 보고해라. 어디에요? 노동부에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임금에 관한 사항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행정 처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과태료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것 골라라 했는데 과태료에 대한 거 디귿과 리을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노동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법조문의 숫자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되고요. 두 번째 종사근로자가 아닌 종사근로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최근 개정법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종사근로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와서 조합 활동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네는 뭐냐?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 사업 운영은 지장을 주지 말고 노동조합 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 주지 말고 하세요. 이 정도만 허용해 줄게요. 그 취지입니다. 세 번째 가시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사를 전제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즉 기업별로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의 대의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 선출해라라고 되어 있죠. 대의원이 뭐냐?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비유를 했었죠. 국회의원처럼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신 의사결정을 해주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 운영이 필수적인 곳이죠. 노동조합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인데 우리 회사 직원들로 구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서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본다라고 돼 있죠. 예, 우리 회사 다니던 직원이었는데 해고됐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사 근로자가 아니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대의원이었어. 대의원이었는데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게 되면은 앞으로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 대의원을 선출하라 했는데 대의원 자격이 박탈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죠. 중노위 재심 판정 시까지는 일단은 조합원이다, 우리 회사 직원이다라고 보고 처리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조문 내용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1번 확인했고요. 9번 문제 갑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1번,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 그러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라 라고 돼 있죠. 자, 취업규칙 작성은 유리한 작성을 지금 전제로 얘기하고, 이거 비교되는 게 원래 불이익변경이라는 게 있죠. 불이익변경일 때는 동의. 작성, 유리한 작성, 그 다음에 유리한 변경 이런 거일 때는 그때는 의견 청취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의견 청취 누구한테 하냐?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한테요.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한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대표하는 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의 그 착각을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이 대표하는 자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는 정리해고할 때 법조문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거기 보시면 근로자 대표 괄호에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하고 성실하게 협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로자 과반수와 근로자 대표 이런 것들 막 헷갈려 하시면은 요거 보다 보면 자연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요거는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취업 규칙은 근로자 과반수, 근로자들의 집단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2번 가시면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때 그 감액은 1회 금액의 통사임금 1일분의 3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자, 두 가지가 틀렸어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고 1일분의 2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숫자하고 개념이 두 가지가 다 틀렸네요. 그래서 X이고요. 다음 세 번째, 법령,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법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예, 취업규칙은 법에도 당연히 반해서는 안 되고요. 단체법하고도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법조문 그대로니까 넘어갑니다. 네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규칙이 법령에 어긋난다라고 하면 노동위원회 의결 얻어야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에 어긋나고 장관쯤 되시면은 이제 보니까 이분은 노동법 완전 전문가겠죠. 예, 그래서 바로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래서 3번이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다음 10번 갑니다.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1번, 당해 징계 처분 사유 전후의 저질은 징계 사유로 되지 않는 비사실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참작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징계를 합니다. 근데 전후에 저지른 징계 사유. 이건 뭐냐? 현재 저는 지각 때문에 징계받게 생겼어요. 근데 전날에 또는 한 달 전에 무단결근했던 거. 이런 걸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 달 전에 결근하시고 무단결근하시고 지금 또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셨네요. 그럼 징계 양정할 때 현재는 전 지각 때문에 지금 불려왔지만 회사로부터 처벌받지만 예전에도 무단결근했고 그 이전에도 근태가 안 좋았고 이런 것들을 소환돼서 같이 참작을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때는 참작 자료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평소에 그렇게 지각이나 근태가 불량했다는 얘기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봐서 양정을 더 높게, 징계 수율이 더 높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설명이고, 두 번째, 취업규칙 등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 혐의자의 출석,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해고했다면 징계는 무효이다라고 돼 있죠. 자, 노동법에는요, 근로기준법에는 징계 절차를 어떻게 해라, 회사 내 징계 절차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징계 절차는 어디에 정해지냐? 주로 보면 이제 단체백도 있지만 취업규칙에 의해 가지고 회사가 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소명기에 부여한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노사가 몇 명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전제는 취업규칙에 기회부여, 뭐 출석 이런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돼 있죠. 그럼 노동법, 근로기준법에는 정한 바가 없으니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취업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절차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절차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그때는 절차 없이 징계해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징계해고했다면 무효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 절차 위반 하자가 있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습니다. 그러면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회사 내 초심 재심을 얘기합니다. 회사 내에서 두 번에 걸쳐서 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처음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재심 과정에서 그 하자가 보완됐다, 치유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네 번째, 인사규정에 대기 발령을 했습니다. 일정 기간 경과하도록 복직 발령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또 판례 입장인데요. 대기 발령은 뭐냐? 뭔가 실수를 했을 때요. 회사가 다음번 징계나 다음번 처리를 위해서 일단 업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냥 회사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대기 발령이 근로자 잘못했을 때도 있지만 근로자의 업무가 사라졌을 때 그럴 때도 대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회사 규정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대기 발령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 근데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나가시는 거예요. 당연퇴직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당연퇴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해고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퇴직은 그 해고라고 보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정년퇴직. 정년이 되면 우린 당연히 회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해고라고 보지 않아요. 정년 같은 것들은. 근데 회사 규정을 보니까 6개월 동안 아무런 업무 못 받으면 당신은 당연퇴직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일 안 줘놓고는 저를 그대로 내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해고와 당연퇴직의 의미의 차이를 알고 계시면 쉬운데 해고는 저는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나가라고 할 때 그게 해고입니다. 당연퇴직은요. 이미 양당 사자가 이런 때는 나가는 겁니다라고 합의가 이미 돼 있는 걸 얘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 전반적으로 볼 때도 그런 사유라면 나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정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거죠. 그럼 뒤에 가보시면 당연퇴직을 했지만은 회사가 일 주지 않고 저는 일하고 싶은데 나가라고 했죠. 그럼 이건 뭡니까? 회사에 의해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해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판례 입장이고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11번 문제입니다. 자,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죠. 1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다. 그러면 지급 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에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원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해 줘야 되는데요. 합의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고 그 기일의 연장의 한도는 나와 있잖아요. 무기한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두 번째 1개월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 수당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뭐 3개월 정도로 봐서 3개월 동안 근태가 좋다. 출근 제대로 성실하겠다. 그럼 보너스 줄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월급 같은 것들처럼 정기불 매월 1회 이상 돈 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전제를 뭐라고 들었습니까? 3개월을 보고 3개월 동안 출근 성적이 좋아야 이 돈 준다. 보너스 준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럼 매월 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돈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줘도 된다는 겁니다. 1개월 초과는 일정 날짜 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평균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1급, 주급, 월급, 도급이다. 잘 나왔어요. 근데 뭐가 틀렸냐? 여기 평균 임금이 아니라 뒤에 개념은 통상 임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평균 임금은 3개월 기간 동안에 3개월에 10일 동안에 그 기간 동안 받았던 총 임금을 나눈 그 금액을 얘기하고요. 3개월을 나눈 거 그게 평균 임금. 통상 임금은 임금 중에서 정일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이 요소를 갖춘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법조문하고 다르게 나왔고요. 네 번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법령 단체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전액불, 통화불 전통이라고 하죠. 전액불, 통화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고 이거 법조문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12번 문제 미출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법조문 하면 바로 나오는 건데요. 되게 쉽게 나왔던 그런 문제로 지금 나왔습니다. 근기법 보면 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의 표준 중분류, 소분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 근로자 대표 서면으로 합의하면 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런 거가 몇 조에 있느냐? 근기법 제59조에 있습니다. 거기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 둘. 하나는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가 가능해요. 두 번째는 휴게 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지문은 휴게 시간 변경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12시간 이상 할 수 있다. 이게 더 인상적이라서 이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휴게 시간 낸 거에 그나마 좀 꼬아서 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이 공중에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업무 내용 자체가
이게 일상적으로 8시간 근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을 얘기합니다. 밑에 보면 질문들 보시면 보건업, 여러분들 뭐 수술해야 되는데 8시간 일하고 퇴근하겠다. 심장 수술 이런 거 뭐 드라마 보시면 몇 번 며칠 걸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8시간 됐더니만 모든 스태프들이 다 퇴근해요. 환자는 그냥 이렇게 상처가 벌어져 있는 상태로.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비행기 타러 갔는데 비행기 가는데 뭐 미국까지 간다. 그럼 몇 박 며칠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8시간 됐으니까 비행기를 운행을 종료하고 이제 주무시겠습니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송업들 보시면은 공중의 일상생활하고도 밀접할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 자체가 이 12시간,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주 12시간 이 근로시간을 적용하기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사업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있죠. 이것도 운송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이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봤었는데 옛날에 허용됐었어요. 근데 최근이라 하기엔 좀 몇 년 지나긴 했는데 그렇게 노선버스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졸음운전 때문에 교통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졸음운전을 하게 됐느냐 하고 봤더니만 이 제도가 적용되는 거예요. 59조. 그래서 이 근로시간이 너무 장시간에 많이 노출돼 있더라. 이런 사람들은 빼주자라고 해서 빠진 겁니다. 자, 결론은 이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주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 휴게 시간 변경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13번 문제 갑니다. 근로자 대표 서면으로 합의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도 어려웠던 문제예요. 왜냐? 한번 돌아가 보면 이렇게 이 제도는 뭐야? 59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또 한 번 앞으로 가시면 임금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몇 조 이렇게만 보면 되죠. 공부할 범위도 그것만 보면은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로 합의하는 사항 다 물어보겠다. 이렇게 되면 법조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도는 근로자 대표 합의고 어떤 거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고 어떤 건 근로자 개별 동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제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야를 좀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추측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번부터 가보시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돼 있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과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이 두 가지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로 해야 되는 사항 맞다 이렇게 되죠. 다음 두 번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 기준 결정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50일 전에 정리해고하기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서면 합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법조문은 협의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보상휴가제 실시라고 했는데 보상휴가제는 뭐냐? 1.5배 수당을 안 주고 노사 합의해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해서 그래서 1.5배의 휴가를 주는 걸 얘기하죠. 이것도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연차 유급 휴가 대체 이거는 연차 유급 휴가를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대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대체한다는 거냐?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한 날을 연차 휴가 쓰는 걸로 보겠다 이거예요. 원래 연차 휴가는 근로자 신청해 쓰는 거거든요. 근로자 쓰고 싶다는 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차 휴가는 개인의 권리다 이렇게 보는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하면 근로자 대표하고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는 다 같이 연차 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로 어떤 데 많이 쓰냐? 명절 연휴 끝나고 금요일 비어있고 금요일 출근일이고 토일 그러면 토일에 출근하지 않는데 명절 이렇게 뚝 있었고 요 하루 때문에 출근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근로자도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다들 명절이 다 끝나지도 않았죠. 몸이. 신체적으로 명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자마자 내일 휴일이야. 그러면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이 뭔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 다 같이 그냥 노사 합의해서 바로 이날은 연차 휴가 쓰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도 좋고 사장님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연차 유급 휴가 대체를 많이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이행강제금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이고요.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당했을 때 그러다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맞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한테 자 빨리 복직시키세요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 안 따르시면 돈 내셔야 됩니다 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었죠. 1번부터 가보시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줘야 된다. 문서로 알려주는 거 맞고요. 30일 전 맞습니다. 돈 마련하는 시간 줘야죠. 두 번째,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서 부과징수 못한다. 맞습니다. 1년에 2번 그리고 2년까지 가능해서 총 4번 부과한다. 이렇게 됩니다. 맞는 설명. 세 번째,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요번에 개정됐어요. 원래는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개정되면서 3천만 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어쨌거나 틀렸죠. 네, 그래서 X 답이 그래서 3번이고요. 다음 4번.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 노동위원회가 너무 바빠서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못하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하냐? 근로자가 이행 안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알려주는 거죠. 그럼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제 하는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는 15일 이내에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날짜도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기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15번 문제입니다. 영업양도 근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영업양도 파트가 원래 판례 내용이 길거든요. 역시나 좀 길게 나왔고 판례 내용으로 구성이 또 돼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보시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의 일부의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자, 이게 뭐냐? 영업양도는 이렇게 회사가 있다 치면 그중에 사업 부분, 이 사업 부분을 다른 회사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이제 다른 회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저를 빼고 넘긴다? 이미 우리 회사 중에선 제가 일하고 있는 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이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우리 회사에 잔류했다 하더라도 곧 해고가 될 위기에 처하겠죠. 제 노동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승계 배제 특약이라는 거거든요. 승계가 뭐냐? 다음 회사 넘어가는 것. 이걸 승계, 배제를 두고 가는 거. 이런 특약이 있으면 두고 가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저는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다시 지문 보시면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승계 배제 특약이에요. 이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회사에 남아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만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특약은 실질 해고나 다름이 없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잔류하게 되면 제 노동력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곧 잘릴 거밖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곧 해고당할 거지. 그게 바로 실질 해고나 다름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영업양도에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넘어가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여기가 여러분들 아시는 최고의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 하고요. 넘어가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한 300등이라 할까요? 여기는 300등 기업, 여기는 1등 기업. 근데 회사끼리는 마음이 잘 맞아서 비싼 돈 주고 우리 사업부로 가져간대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부 넘기고 돈 벌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받는 이 자존심의 상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저는 1등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막 칭찬하고 부럽다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회사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제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잔류해도 잘릴 거고 넘어가도 기분 나쁘고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냥 이 둘 회사에서 나갈래요. 그냥 작업할래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 얘기가 지금 2번입니다. 원래는 양도인 근로자 사이에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자, 양수인이 300등 회사예요. 넘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제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은 그러면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사할 수도 있다. 이 퇴사하는 게 제가 창업이란 얘기했던 거 그 사례고 그 외에는요. 여기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해고되잖아.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아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법용성 있는 업무를 한다. 그러면 넘어갈 때 제가 거부권 행사하고 이 회사 남아가지고 일할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로부터 퇴사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판례는 어쨌거나 이렇게 넘길 때는 원칙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가야 계속 일할 수 있지 남아있으면 정리해고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해고나 다를 바 없으니까 배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가시면 영업양도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 승계됐다.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된다. 이렇게 영업양도가 되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모든 걸 그대로 가져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회사 내에서의 지위, 제가 가지고 있던 연봉 이런 것들 그대로 가져간다. 연차휴가도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포괄 승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4번 가십니다. 영업양도 이전에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영업양도 당시에 근로자에 대한 양도인의 현실적 복직 조치가 없었다면 그 근로자와 양도인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게 판례 내용을 약간 좀 바꿨고 그리고 원래 있던 법리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뭐 민사소송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보니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갑 근로자가 어떻게 됐냐. 영업양도 하기 전에요. 이 사람을 일단 해고를 시켰어요. 그럼 영업양도는 원칙적으로는요.
우리 회사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양수회사도 여기 와서 실사 왔겠죠. 이 회사에 이 사업부를 얼마 주고 사면 좋을까 하고 와서 보니까 20년 근무하고 있네. 기자재가 이렇네. 그 다음에 비품 이렇네. 앞으로 할 사업들은 이렇네. 쭉 본 다음에 금액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할 거 아니에요. 왔을 때 분명히 20명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본계약 체결할 때쯤 됐더니만 이 갑근로자가 부당해고 맞다. 그래서 민사소송 갔더니만 법원에서 해고가 잘못됐으니까 근로자 복직시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이제 이 사업부는 20명이 아니라 21명이 있는 거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21명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사소송 얘기를 왜 했는가? 민사소송은요. 바로 근로자를 복직 안 시켜도요. 근로자의 계약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깊은 얘기를 해야 돼서 좀 복잡한데 이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가 있고요. 행정소송은 그냥 사용자한테 이거 하세요 하고 사용자한테 하라고 명령 내린 거고 민사소송은 근로자의 권리 자체를 확인해 줘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다라고 확인했잖아요. 그럼 해고가 무효니까 해고가 사라지고 근로관계는 살아나서 이미 그 근로자는 이 회사 다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니까 20명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넘어가야 되는데 승계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이렇게 되고요. 16번 갑니다. 또 옳지 않은 것인데 쟁의 행위로 묻고 있네요. 1번 근로자들의 직장 정보가 개시 당시에는 적법했다. 사용자는 이에 대응해서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했다. 사용자는 점거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런 것도 좀 설명드리기가 되게 복잡한 게 이게 지금 직장 폐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직장 폐쇄는 뭐냐? 회사에서 노동조합한테 대응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직장 폐쇄 효과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임금 안 주는 거. 자, 우리 회사 공장 문 닫았으니까 너도 일할 거 없잖아. 나도 공장 안 돌리잖아. 서로 의무 없이 가자. 그 사용자 의무가 임금 지급 의무거든요. 임금 안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퇴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우리 회사 공장 내에서 조합 활동하고 있는 이 노동조합 조합원들 나가세요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용자가 대응해서 적법한 직장 폐쇄했다 했죠. 그러니까 적법한 직장 폐쇄 효과가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임금 안 주는 거, 그 다음 퇴고 요구할 수 있는 거. 뒤에 보니까 점거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정당한 사업장으로부터 퇴고를 요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직장 폐쇄 개시 자체는 정당하다. 사용자가 처음에 할 때는 법대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했다.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계속 유지했다. 근로자의 쟁행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서 공격적인 직장 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위에 직장 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좀 긴 문장인데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시점으로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 폐쇄는요,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노동조합에서 이제 파업 안 하고 우리 열심히 일할게요. 열심히 일하고 협상도 이제 성실하게 할게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되냐? 쟁의 행위와 같이 가는 걸 했죠.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끝냈으면요, 회사도 이제 직장 폐쇄 풀어야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직장 폐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그때는 부당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공격적 직장 폐쇄로 변질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왜 공격적이면 안 되냐? 직장 폐쇄는 방어적으로 해야 됩니다.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노동조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변질되면 그때는 정당성 상실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효과를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임금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서 점거해도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맞는 설명. 세 번째, 노동조합은 사용자 점유를 배제해서 조합 방해하는 형태로 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에서도 점유 배제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조합 방해 안 됩니다.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직장 점거는 부분적 변정적으로만 해서 회사 출입이라든지 회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행위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정당하지 않으니까 임금 줘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임금 지급 의무 효과 못 누린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 이렇게 정리가 되죠. 17번 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사용자는 임금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서면 교부해야 된다. 요번에 얼마 전에 시행된 핫한 이슈죠. 자, 임금 명세서의 서면에는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요즘 세상에 종이로 주는 걸 더 싫어한단 말이죠.
저도 우편물 받으면은 종이로 뭔가를 받고 나면요. 어디론가 놔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뭘 더 좋아합니까? 무슨 뭐 있으면은 이메일도 요즘 잘 안 봅니다. 카톡 또는 뭐 메신저 아니면 문자 이런 걸 더 선호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도 목적이 뭐냐? 근로자가 내 임금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시켜 주기 위한 거죠. 그걸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걸로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전자문서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메일도 괜찮고 뭐 메신저 이런 것들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고 포함된다. 두 번째,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이거 법조문입니다. 도급을 할 때는 일정의 임금 보장해야 되고요. 세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비상시 지급이고 혼인 맞고요. 비용 충당 목적 맞고요. 그 다음에 임금 주기 전 이미 제공한 것에 대해서만 주는 것도 맞습니다. 법조문 그대로 잘 나왔고요. 네 번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 총재산에 대해서 질권, 저당권, 동산, 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돼야 된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최우선 변제권이라 합니다. 이것도 법조문대로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확인했고요. 자, 18번.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다. 법조문의 정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일주 단위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비교 개념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비교 개념입니다. 이것도 잘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요. 시간에 비례한 거다 말이죠.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게 일하는 사람이니까 시간에 비례해서 금액이 감해져야 돼요. 근데 보니까 통상 근로자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하고 돼 있죠. 이건 틀린 기준입니다. 업무 성과가 아니라 시간의 비율에 따라서 가야 된다. 이건 X.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보이고요. 세 번째, 4주 동안을 평균해서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55조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하죠. 일주 동안에 14시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주된 업무는 뭐야? 너의 신분은 뭐야? 했을 때 학생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알바는 진짜 부수적으로 뜬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좀 적게 적용되죠. 몇 개가 적용 안 돼요. 대표적인 게 휴일. 휴일을 누릴 정도까지 일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는 어떠냐? 연차 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날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휴가를 쓸 정도의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일, 휴가, 그 다음 퇴직금 이런 것들 적용이 안 됩니다. 맞는 설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봤고요. 19번 문제 또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지문,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 권한이다. 잘 나왔고요. 인사권은 사용자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할 수 없다. 이거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전직 이런 것들은 전직은 뭐냐? 회사 내 부서나 근무 장소 바꾸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건 회사의 인사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나쁜 목적으로 쓰는 거 아닌 이상은 회사는 인사명령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시면 업무상 필요한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니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 전직 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춰라라고 합니다. 그중에 업무상 필요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상 불이익은 여러분들이 근무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요. 그럼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본사에 가야 된다, 다른 근무지로 가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따를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업무상 필요는 적은데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이건 나쁜 목적으로 쓰이는 거 아니냐, 인사권을 핑계로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지문이었고 판례 내용은 자, 생활상 불이익 있을 수 있어. 통근 시간 길어지는 거 있을 수 있어. 하지만 통상 감수해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업무상 필요하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고 세 번째, 전직 처분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것.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여기까지 잘 나왔어요. 협의는 뭐냐? 근로자한테 갑자기 당일 아침에 얘기하는 거 말고 그 전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혹시 너 이것 중에 원하는 거 있니? 아니면 이렇게 갈 경우에
근로자는 뭐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런 것들 의견 조율하고 서로 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주고 이런 것들 하면 더 좋겠죠. 아무리 사용자의 인사권이라 하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막 휘둘러 버리면 근로자 입장에서 반발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게 필수냐는 거예요. 뒤에 보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직 처분은 권리 남용에 해당해서 당연 무효가 된다라고 돼 있죠. 이 지문대로라면 협의 안 거치는 무효다 이렇게 보는 건데 협의에 대한 의미는 의견 청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있다 해서 무조건 위반이면 무효다라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 판례도 똑같이 협의를 하는 건 좋은데 하면은 더 정당성이 올라가는데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고 판례의 내용하고 틀리게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 사용자가 전직 처분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이것도 판례 내용입니다. 업무상 필요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왜 이 부서로 보내야 되는가? 그 부서에 지금 사직자가 있어가지고 근무할 사람을 채워줘야 된다. 그럼 필요해 보이죠? 그럼 두 번째, 왜 하필 이 사람인가? 거기로 인사 이동을 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왜 하필 전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가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이고 두 번째가 어떤 근로자를 보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선택의 합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판례 내용으로 제대로 나온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 이렇게 보이시죠. 다음 가시면 20번. 자, 옳지 않은 것을 또 고릅니다. 1번,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 작성 제출하겠다면 이는 해고다. 내용이 길죠. 자, 이게 뭐냐? 원래 사직서는요, 해악의 고지. 이건 해고가 아니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직서를 낼 생각도 없었는데 회사에서 내라고 한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직서를 낸다 해서 내가 당신을 사직 처리하지 않을 거다. 그냥 각오를 한번 새롭게 해보자라는 취지다. 그래서 근로자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새로운 사장님 오셨으니까 화이팅하는 의미로서 사직서 내겠습니다. 했더니만 사직서 처리를 해버려요. 당신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되었으니까 나가세요. 황당하겠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직 의사가 없었는데 작성 제출하게 했으면 이는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데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라 한 거당 똑같죠. 그래서 해고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에 구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어떤 명목상 해고 사유를 내세워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해고했다. 그러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것도 판례 내용입니다. 판례 내용 그대로 거의 나왔는데 부당해고라고 제가 표현을 쓰잖아요. 부당은 불법하고 다르다라고 표현을 썼었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당은 이렇게 넓다라고 하면 불법은 요보다 좁은 겁니다. 그래서 부당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불법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직관적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불법 행위일 때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거든요. 여기에 들어와야만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해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장님이 무조건 뭐 위로금 주고 이러진 않아요. 부당해고면은 근로자는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가는 겁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요. 부당의 영역에서 놀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 불법으로 가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부당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는 불법 해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불법 해고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어떤 경우냐? 다시 읽어보니까 해고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 사람을 자르려고 괴롭히려고 그런 의도로 고의로 명목을 만들어냅니다. 혹시나 실수한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근로자가 해고당할 사유가 없는데 사유를 조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징계해서 해고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너무 나쁘다. 근로자를 몰아내려고 사유까지 조작하다니 이거는 진짜 불법이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된 불법 행위로서 손해배상 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세 번째, 경영사항 이유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때 경영사항 이유에 의해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이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있는 우선 재고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리해고 당했다. 회사가 힘들어서 나가세요 해서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회사가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일하던 사람들이 우리 회사 살아났네? 이걸 알고 있겠죠. 법적으로 어떻게 됐냐. 3년 이내에 해고된 사람이 하던 업무 똑같은 거 할 때 그때는 누구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 되냐. 해고된 사람들한테만 연락하라고요. 연락해서 자, 우리 회사가 그때는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이 됐다. 근데 당신이 하던 업무에 또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당신 돌아올 수 있겠냐.
이렇게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근로자가 들어보고 그때 너무 섭섭하게 나갔으면 싫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회사 살아났다니까 다시 일해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죠. 가겠습니다 하면은 일단 해고된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기회를 줘라라고 하는 게 우선 재고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거는 최근에 또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례가 나와서 이런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이 근로자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어요. 내가 일하던 자리에 딴 사람 가 있는데 나한테 연락도 안 왔네? 그러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우선 재고용 의무 이행하라고 할 수 있고 법원 판결 나오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법조문은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 잘 나왔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용자 부당 해고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국한된다라고 돼 있죠. 자, 부당해고가 되면 제가 원래 자리 돌아간다 했죠. 부당해고다 뭐 법원이나 아니면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으면요. 그럼 원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데 그때 사용자 때문에 제가 일을 못한 거잖아요. 회사가 저를 잘랐기 때문에, 잘못 잘랐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는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로금을 줄 필요는 없겠지만은 위로금 줄 땐 요거예요. 불법 행위 됐을 때. 불법 행위는 아니다. 여기는 지금 부당하다고만 얘기했잖아요. 불법은 아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지만 뭘 줘야 되냐면요. 사용자 때문에 일 못했으니까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임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일할 수 있었는데 일 못한 거잖아요. 민법에 보면 서로 간에 계약을 했을 때요. 일방이 계약을 못 지키는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다른 근로자 같은 다른 대상자는요. 사용자한테 그러면 제가 받을 건 받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웠죠? 쌍무 계약일 때는 일방의 잘못이 있을 때는 다른 타방은 이거 이행하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임금 달라고 할 때 문제는 뭐냐? 평균 임금. 그래서 평균 임금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 이렇게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 전액을 얘기하지 통상임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통상임금이 또 뭔지 얘기를 아셔야 되는데 임금성 중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인류 고정이라는 요소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임금 중에서 통상임금은 되게 좀 모든 게 다 임금은 다시 해보면 모든 게 다 임금이다 한다면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다 임금이라 한다면 그중에 정기인류 고정을 갖춘 것만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정기인류 고정을 안 갖췄다 해도 임금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더 좁은 법이죠. 이 얘기는 통상임금으로 국한된 데 했으니까 임금 중에서도 통상임금으로 범위를 좁히고 있죠.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이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정기인류 고정의 요소만 갖춘 거 말고 임금성 갖춘 거 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정근수당, 뭐 성과급 이런 것까지 다 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정근수당 얘기 나오니까 혼란스럽다. 이런 것들은 또 기본 이론이라든지 여러분 보시는 수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이제 설명이 다 끝이 났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난이도는 문제의 길이는 굉장히 길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판례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자르지도 않고 다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판례 공부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수험서에 나와 있는 판례 문장 정도는 좀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평소에 짧은 문장만 공부하다가 여기 딱 보면 길게 돼 있으면은 집중력이 흐려지고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너무 주요 단어만 보지 마시고 적어도 수험서 요약된 내용까지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단어가 큰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겠죠. 평균임금이 뭐고 임금이 뭐고 통상임금 뭐고 이런 것들 아셔야 보자마자 이렇게 하고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의 정도는 실력은 조금 더 요구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 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달려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그 결과는 값진 합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요번에 시험 치지 않으셨지만은 난이도나 노동법 어떨까 하고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분들한테는 제가 노동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문제 길이 길고 복잡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사례들 들어보면 직장 생활은 어떻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은 진짜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도 쉽고요. 그리고 점수도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야만 나오진 않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막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노동법은 법 과목 중에서는 그나마 귀에 쏙쏙 들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100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만약 선택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요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렬에 따라서 노동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이 특강이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